이야기 치료라는 것은 크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사회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나 어떤 규범, 객관적 사실의 존재를 부인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따가 제가 젊은 느티남으로 예를 들겠지만 과거에는 학대가 아닌 게 지금은 학대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 결혼도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거든요. 또 과거의 어떤 불학에서는 일부 다처제, 또 아니면 일부 다처제, 아니면 일처 다부제, 뭐 다양한 어떤 가족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서는 또 어떤 가족의 형태가 또 등장할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시각이에요. 또 사회 구성주의는 개인의 행동은 문화와 역사의 산물로 특정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40대, 50대 여성들은 아니면 남성들은 효심이 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자랐잖아요. 어. 그죠? 우리가 나이가 드신 엄마, 아빠, 또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어르신들, 또 나이 든 어르신에 대해서 공경하고 또 명절이 되면 찾아가 뵙고 인사드리고 안부도 전하고 또 이렇게 가끔 연락도 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 능력 범위 안에서 이렇게 효심을 하는 것들을 사회문화적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따로 사는데 1년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연락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많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요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속에서 그런 걸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도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봐도 그런 어떤 개인의 행동은 그 문화와 역사의 산물로 특정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어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사회 문화적으로 그러면 이 여성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 이런 어떤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를 하다가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나 몰라라 한다든지 임신했다고 그냥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절 수술을 강요한다든지 막 그러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어떤 문화와 역사의 산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지평의 학대에서 이제 인식론을 보면 사실 패러다임 전환을 강의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자,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40대고 저는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형성된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남자가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면 조금 약간 약간 조금 느낌이 좀 '아 이거는 남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시대에는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고 연예인들 보면 남자들 다 화장하잖아요. 또 예술가들은 머리 막 이렇게 남자들도 머리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치마도 입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에서 그래도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게 해 주고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사회 구성론과 여성학이라는 거죠. 여성학의 기여는요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대부분의 어떤 전통적인 그 뭐 고려 시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조선 시대서부터 예 남녀에 대한 그 불평등이 좀 어마무시했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남성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들어가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잘한 거인데도 남성의 시각에서는 이거 못한 거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여자들의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세상, 바라봤던 것들을 여성학에서는 여성의 입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여성의 시각에서. 어. 그러면서 어떤 고정관념이 탈피되는 어떤 계기가 됐고 여성들도 많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불합리하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거를 전혀 그냥 왜냐하면 그 사회 문화적으로 그렇게 대중 매체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가 그냥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여성학이 발달하면서 '아 이거는 부당한 거였구나. 아 이거는 아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인제 여성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인권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이 사회 구성론은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더 큰 범위예요. 그 안에서 그거에서 하나 이렇게 분화된 게 사회 구성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질 및 사실을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회 구성론과 함께 그 본질을 찾는 노력에 새로운 어떤 인식적인 접근 그리고 해석학적 지평을 열고 있는 거죠. 어.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 우리가 그 본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해석된 사실, 해석된 사실. 자, 해석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인제 그 첫날 젊은 느티나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젊은 느티나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제가 젊은 느티나무 영화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강신재 작가님의 1960년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그 로망이 있잖아요. 젊은 느티나무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재혼을 하면서 이 엄마가 인제 좀 젊은 나이에 인제 남편을 사별하고 친정 부모님하고 딸을 키우면서 산 거죠. 그런데 원래는 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이전에.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그 남자랑 결혼하지 못했는데 인제 사별하고 나서 이제 그 옛날에 첫사랑이었던 사람도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재혼을 하게 되면서 인제 그 남자는 대학 교수였고 또 아들은 서울대 출신의 아주 수재인 그 형규라는 아들이 있고 엄마가 인제 결혼하면서 딸을 데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엄마들이 자식을 놔두고 재혼하는 게 쉽지 않죠. 이 모성애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딸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남편이 헤아려서 이제 스키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기는 현규하고 스키는 피가 섞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이러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싹 텄는데 이게 온누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깊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돼. 그럼 마음이 더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 중에 이 형규에게는 이제 친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장간집의 아들이고 아주 그냥 핸섬하고 아주 그냥 멋진 남성이에요. 그 남자가 수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요. 난 너가 너무 마음에 들고 사귀고 싶다. 근데 그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수키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형규라는 오빠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어떤 사랑 고백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러브레터를 형규 오빠의 어떤 질투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장소에 놔뒀고 형규 오빠 이거 본 거죠. 근데 여기는 수키는 그 오빠의 친구의 어떠한 고백을 거절하고 집에 왔는데 이 형규 오빠가 질투의 화신이 된 거죠. 질투의 화신이 돼서 이 편지가 뭐냐 이러면서 딱을 딱 때려요. 근데 진짜 우리가 너무 충격 그 자체 아니에요? 어. 왜냐면 지금 시대라고 하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감정을 딱이 이게 아무리 질투가 난다고 해도 이게 사랑하는 남녀 간에 건강한 남녀 간에 따귀를 때리는데 이게 정말 충격 그 자체고 이게 로망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60년대라는 거예요. 60년대. 60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스키는 따귀를 맞고 싱긋 웃어요. 저는 그래서 야, 무슨 스릴러 보는 줄 알았어요. 따귀 맞았는데 무슨 사이콘가 왜 웃지? 막 이런.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에서는 그게 이상한 거죠. 따귀를 맞으면은 막 화내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 관계 딱 끊어야 되는데 그 드라마에서 오히려 그 형규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걸로 표현이 돼요. 어. 그러면서 이제 딱이 맞고 수키가 이제 나가고 형규가 따라 나가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서로 포옹하면서 이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60년대라고 하면 형규가 질투의 화신이 돼서 러브레터를 받은 수키의 뺨을 때렸다. 이것은 현규가 수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따귀를 때린 것이고 그 편지를 보고 현규가 수키를 따귀를 때렸다라는 것은 오빠가 나를 절절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한 건 뭐예요? 60년대 시각에는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2023년 이 시대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진짜 웬 데이트 폭력이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같은 내용도, 자, 뺨을 때린 그 장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론은 어떠한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자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젊은 느티나무 진짜 러블리하고 싱쿵싱쿵하고 그랬는데 그 영화 보다가 따기 때리는 장면 또 아빠가 이제 그 교환 교수를 가게 되면서 엄마 계속해서 요청해서 이제 엄마가 가게 되면 둘만 남게 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에 떨면서 혹시라도 스키가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막 이런 그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거의 뭐 스릴러 그 두 개를 빼놓고는 다 러블리하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두 장면은 거의 뭐 스릴러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0년대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지금은 참 이렇게 두 장면만큼은 좀 아니다,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위성은 언어를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과 기능 및 용도 간의 당위성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지식을 볼게요. 우리가 지식. 무언가 아는 건데 굉장히 개념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어떤 어느 특정한 맥락 아래서 개인과 개인 혹은 집단과 집단의 관계성 속에 형성된 거예요.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단어도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인과관계를 볼게요. 우리가 인과관계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건 팩트예요. 사실은 일정한 어떤 개념적 또 분석적 인식론적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해석된 거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해석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지식 형성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기존 지식이 확장되어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지식을 습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치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야기 치료라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번 접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 치료에 관한 어떤 논문도 보고 이야기 치료와 관련된 또 직접 상담도 해보고 또 이야기 치료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해서 동료들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걸 나누게 되면서 내가 이야기 치료에 대한 어떤 지식이 보다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의 어떤 복잡성, 또 어떤 인과관계, 그렇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또 어떤 인과관계, 상호작용. 이렇게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된 사실을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로 여기 그 엄청나게 유명한 그 레오나르다 빈치의 작품이 있죠. 모나리자. 근데 이거는 해석과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 의미를 부여받고 있어요. 어, 이 작품이 미완성 작품이긴 해요.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마 오른손인가 왼손이 마비가 되면서 이 작품을 다 완성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나리자의 얼굴이 황금비례, 황금비례. 이 가로, 세로, 이게 굉장히 황금 비율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모나리자의 작품을 보면요. 모나리자의 어떤 그림을 보면요. 눈썹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적인 기준이 다른 거죠. 그 당시에는 미적인 기준이 이마가 넓은 여성이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마가 넓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눈썹을 다 뽑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눈썹을 뽑아버리면 이마가 더 넓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은 미적인 기준이 미인의 기준이 우리가 다소 서구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미적인 기준이
동양 미인의 기준이 아니죠. 그쵸? 요즘 세대들은. 우리가 동양의 미인이라고 하면 좀 풍만하고 얼굴도 조금 계란형이고 이거 눈도 좀 그윽하고 뭐 요런 게 동양 미인상인데 요즘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면서 그 미인상이 서구적인 마스크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얼굴 V라인이고 눈 엄청 크고 코 오똑하고 입은 굉장히 작고 뭐 지금도 이마는 넓은 게 또 미인상이긴 해요.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숱도 많고 뭐 요런 게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나리자도 어떤 사람이 관찰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뭐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뚱뚱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풍만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이렇게 하고 이게 황금 비율이고 막 요런 여인상이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은 야 이거는 뭐 신이 내린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명화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기둥도 자 여기에 건축물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계절, 또 시간, 구축 목적 이게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또 어떤 풍경 등 다양한 문맥에서 어떤 상징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건축된 거가 굉장히 어떤 성스러운 거에 어떤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면 이게 굉장히 성스럽게 보이는 거죠. 또 이게 가을이라고 하면 좀 시원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물도 있고 굉장히 요거를 보고도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음식 아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동물 중에 소 있잖아요. 소. 이 소의 대상의 기능을 근거로 해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는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갈색이잖아요. 그리고 소화하면은 좀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좀 묵직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믿음직스럽고 왠지 소하면 저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주 그냥 털이 굉장히 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늘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하잖아. 열심히 일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소의 어떤 기능을 보고 이게 이제 의미를 창출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바나나하고 키위하고 예 이것도 이제 작품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 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떤 걸로 보이나요? 저는 이게 뿔로 보이고요. 뿔로 보이고 예. 뭐 이게 의미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혹시라도 이 작품을 보고 뭔가 떠올랐다. 그러면 그걸 소감에다 써도 괜찮아요. 2 주차 강의 소감. 그쵸. 그리고 언어도 자 조윤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예요. 근데 여기 인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도 뭐 지금의 어떤 외모와 지금의 키 뭐 이런 거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보다 더 보다 더 이렇게 숱이 많고 그리고 눈썹도 짙고 좀 풍만하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어떠한 바람 뭐 요런 것들로 이렇게 인제 네 AI가 그려 줬죠. 근데 인제 일단은 저는 50 대이고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한국의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가족 관계는 남편이 있고 20대 아들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는 여러분들과의 이렇게 만남.
여러분 박사생분들이잖아요. 중부대학교에. 또 여러분들은 또 현장에서는 또 어린이집 원장님이기도 하고 또 상담소의 심리상담센터의 또 상담 선생님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직업과 또 학문의 열정을 불태우는 여러분과 또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또 제가 또 이렇게 교류 분석의 또 슈퍼바이저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티어모 연구위원분들이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인척도 다양한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 문맥에서 다양한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있어요. 저의 아주 매력적이다,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 상은 일단은 숱이 많은 사람은 저는 좋아해요. 막 눈썹이 숱이 많다든지 머리숱이 많다든지 이렇게 털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좀 각진 남자 있잖아요. 좀 각이 살아있는 남자 있잖아. 뭔가 좀 부리부리하고 좀 남자답고 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렇게 왜 아주 차돌처럼 단단한 남자들 있잖아요. 단단한 남자. 뭐 요런 스타일 또 근육줄 또 구릿빛이면 더 좋겠죠. 뭐 이런 스타일의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AI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구렛나루가 많은 이런 그러니까 여하튼 조윤정이라는 사람은 상담하는 거 좋아하고 강의하는 거 좋아하고 또 가족들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이렇게 구릿빛에 또 털이 많은 남자의 각진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고 김미자님, 유민경님, 이은정님 이렇게 이름을 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 이건 좀 넘겨볼게요. 또 언어 하트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심장인데 심장하면 우리는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다양한 것들 뭐 싱쿵싱쿵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생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문화적 의미도 있고 여러 문맥에서 다양한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죠. 여하튼 저는 하트 문양을 정말로 좋아해요. 예.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러블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트의 어떤 것들을 많이 표시를 해요. 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다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인접 학문. 우리가 이 인접 학문을 보면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문화, 또 예술, 언어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리고 또 사회학이 있죠. 사회학. 그 사회학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사회 구성주의는 어떤 인문학, 사회학하고 관련된 학문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여성학. 우리가 여성학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또 이게 페미니즘에 빠지는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자도 여자도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여하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엄마고 나의 아내고 나의 애인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너무 남성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평등 상황에서 너무 불평등하게 너무 많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성이라는 어떤 굴레에 갇혀서 자율적인 삶을 살지 못한 상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성학은 여성의 어떤 삶, 사회적 위치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여성의 삶.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한다면 뭐예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어. 우리가 가사 노동도 꼭 50% 50%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상황에 맞춰서 맞벌이를 한다면 뭐 요리는 남편이 한다면 설거지는 아내가 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살림은 너가 다 해야 돼. 아이들 잘못된 건 다 너 탓이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시각이잖아요. 자녀 양육은 공동의 책임이고 또 맞벌이를 한다면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는 것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젊은 느티나무처럼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여자를 때린다? 어떤 경우에도 부부 간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여성학은 여성의 어떤 삶이라든지 사회적 위치, 문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거. 그리고 본질 및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본질 및 사실은 이 본질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물이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하고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폭포가 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액체고 흘러가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흘러가죠? 스며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스며들어가면서 어떤 나무도 자라게 하고 꽃도 자라게 하고 그래서 물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본질의 속성이 있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가 잘 자라려고 하면 옥토에 옥토에 뿌리를 탁 내리면서 내가 이거 뻗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나무는 뭐예요?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의 어떤 부재? 또 파악이 또 어려운 거일 수도 있어요. 물이라는 걸 막 파악하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진실하고 오류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나무와 B 나무가 있다고 볼게요. A 나무는 막 옥토에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가 잘 자라겠죠. 뿌리를 잘 내리겠죠. 하지만 옥토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좋지 않은 게 숨어들어서 나의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막 좋은 거 나쁜 게 다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옥토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진짜 너무 이거 너무 비라는 나무는 진짜 이게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바위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완전히 옥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뿌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너무나 굳건해지고 그리고 이게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다 함부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라는 나무는 한 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A의 나무일 수도 있고 B의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A의 나무라고 하면 쉽게 뿌리를 내리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비의 나무라고 하면 비록 내가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천박한, 이거 뭐라 그러죠? 천박한이 아니라 척박한, 아주 그냥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내가 이런 모든 난간을 뚫고 내가 극복해 나가서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면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든 B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A면 내가 A에 맞게 내가 행동하면 되고, B면 B의 나무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질, 그 본질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지만,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저도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나무인지를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A 나무라면 결단을 하시고 쓴 거, 또 B 나무라면 내가 결단하고 쓴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남겨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